지난 방송 때 제가 턱이 아파서 턱 진동이 귀까지 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방송으로 그걸 접하시고 전화 오셔서 괜찮냐고 막 걱정도 해주시고 하던데 다행히 지금 진짜 많이 좋아졌고 귀에 지잉하는 그런 진동도 지금 거의 뭐 없어졌습니다. 걱정해주신 덕분에 일주일 동안 많이 나은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가지고요. 헤라님 오셨네요. 아이고 수능 보시고 또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헤라님. 헤라님 수능 보신 기념으로 왓챠 구독권을 선물로 드렸는데 뭐 굳이 제가 선물을 안 드려도 뭐 워낙에 기존에 많이 보시던 분이라서 그거 받은 걸로 연장하시고 좀 더 많이 보시고 왓챠 파티 하면은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좋죠. 수능을 봤다라는 게 성인이 됐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수능을 봐도 그 해가 지나야 성인인 거잖아요. 저 때까지만 해도 그냥 수능 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암묵적으로 뭐 술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9금 영화를 뭐 극장에서 본다거나 그런 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다 그냥 오케이 해줬어요. 요즘은 얄짤없죠. 요즘은 아예 그 붙여놨던데요? 여러분 수능을 봤다고 해서 성인이 아닙니다. 그거를 워낙에 그걸 이용해서 뚫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아예 붙여놨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저는 수능 보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그 19금 영화 극장에서 보기 그게 목표였는데 그 당시에 상영 중이었던 그 19금 영화가 블레이드 3였습니다. 친구랑 둘이서 가서 블레이드 3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연락하는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있어서 영화란 데이트 수단이에요. 여자랑 봐야 되는 거. 그래서 혼자 보는 거, 동성끼리 영화 보는 거 절대 이해 못하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했더니 막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미친 새끼냐고 소름 끼쳐 하면서 꺼지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억지로 끌고 가서 야 그래도 이런 것도 이제 극장에서 보고 해야지 이러면서 데리고 가서 극장 관람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수능 치고 나쁜 남자를 봤습니다. 나쁜 남자는 인상 깊게 보긴 했어요. 저는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인상 깊었다는 게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그냥 인상이 깊었고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어? 라는 그런 의미에서 와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그 나쁜 남자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장면이 갑자기 뜬금없이 길거리에서 조재현이 키스를 갈기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 같으면 연출조차도 상상도 못할 장면이고 여자가 반항을 하니까 주변에 막 군인들이랑 막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짓밟으면서 강제로 떼어놓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장면도 충격적이었고 평범했던 여대생 맞나? 여대생이었던 것 같은데 평범했던 어떤 여자가 이런 사창가로 팔려가게 되면서 어디까지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남자 한 명으로 인해서 떨어지는지를 그렸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 되게 불쾌했습니다. 불쾌해서 오히려 더 뇌리에 기억이 세게 남은 그런 영화였고 그 당시에는 감독이 김기덕이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봤어요. 김기덕 너무 싫습니다. 극혐이라고 하는데 사생활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죠. 사생활 문제를 생각을 안 하더라도 작품이 그냥 저랑은 안 맞아요. 저랑은 안 맞아서 싫어하는 겁니다. 논란 많은 감독 맞습니다. 그 감독 맞고요. 미투가 터질 때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폭로가 됐던 그런 감독이죠. 작품 세계가 살벌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생활도 살벌하더라고요. 저도 하우스님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사생활은 당연히 싫고 영화도 뭐 그닥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 감독의 사생활과 작품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감독이 있죠. 홍상수 감독이 항상 올라오는데 저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단 한 편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은 저 역시도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작품은 또 나랑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 작품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작품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네요. 많은 분들이 배우든 감독이든 사생활에 대한 어떤 구설수랑 그 배우나 감독이 만든 어떤 작품에 대한 평가랑은 좀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동의는 하는데 제가 몰랐으면 몰랐지 어떤 배우가 어떤 사건 사고를 저질렀어 그거를 알고 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연상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뭐 작품만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계속 연상이 돼서 홍상수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빼고는 유명한 작품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최근에도 줄줄이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평가절하인 것 같고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평단의 호평을 받는 작품들은 최근에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라님은 분리가 잘 돼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죠. 야, 너 어떻게 그런 가정 파괴범의 영화를 좋게 평가가 할 수가 있어? 라고 상대방을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야, 작품이랑 감독이랑은 따로 생각해야지,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설득하려고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보고,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은 분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안 보면 되고, 그런 거지 굳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들이 워낙에 극찬을 하니까 궁금하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손뜻 손은 안 가는 홍상수 작품 감상 순서도 있더만요. 뭐부터 입문하는 게 좋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본 다음에 뭘 봐야 되고 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이씨 무슨 MCU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홍상수 시네마 유니버스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 때문에 손뜻도 손이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추천받았던 거는 하하하부터 입문을 하는 게 기존의 홍상수 작품을 접하지 못했던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입문이 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심지어 그 하하하를 제가 구매까지 해놨는데 아직도 재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보겠죠. 이제 오프닝 멘트 시작하고 뭐 근황 토크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을 검색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즈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요고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 영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팟빵에서 탈출 나몰빼미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의 스샷을 올려주시면서 예고편은 때깔 좋게 뽑혔던데 본편이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이런 걱정을 했는데 테스트 상영회 평가가 꽤 잘 나온 걸로 봐서는 테스트 상영회 평가가 엉망이었던 것도 이제 실제 개봉을 했을 때는 꽤 잘 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신가님이 테스트 상영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엄풀하기 좋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데, 테스트 상영은 말 그대로 이제 테스트 상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시사회조차도 좀 언플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참고로 저는 시사회 다녀오면은 긍정적인 리뷰를
좀 의뢰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1도 없기 때문에 정말 제 노력으로 추첨돼서 가는 그런 시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번 히든페이스 경우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사회 다녀왔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칭찬만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최소한 저는 없습니다. 윤가님이 농담 삼아서 나시님은 시사회 다녀오면은 평점이 한 0.5점 정도는 올라가더라. 개봉 전에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있는 단점을 없다고 한다거나 무지성으로 빨아제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굉장히 채널이 커진다거나 뭐 인지도가 생긴다면은 아마 그럴 일은 빠른 시일 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저 역시도 영화 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써주기를 의뢰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광고라고 반드시 명시를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헌 배우 사인을 받았다면 만점이었을 텐데요 라고 하는데, 뭐 사인은 사인이고 작품은 작품이고 별개가 아니겠습니까? 위키드도 시사회로 봤으면 4점이었을 듯이라고 하는데, 위키드 시사회가 다 더빙으로 진행이 됐죠. 제가 내일 온 가족이 위키드 더빙 나들이를 가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빙도 보고 자막도 보신 많은 분들이 자막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막 버전과 크게 다르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코코아 마녀님이 히든페이스 후기를 듣고 역시나 인간 중독에서도 제일 최악이었던 게 대사였는데 사진 뒤에 내 사랑이라든지 PTSD 옵니다. 김 감독님과 송 배우 다시는 안 만나기를. 그나저나 은근 썸 많이 타신 나씨님이라고 하시는데 네, 썸 많이 탔다라는 이야기는 방송 엄청 후반에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는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댓글 남겨주신 게 보이면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야, 방송을 처음에만 듣고 끈 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다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가님이 은근보단 엄청 썸을 많이 탔을 것 같다. 뭐 적당히 남들만큼 했습니다. 박지현 배우 성형 여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걸 잘 못 봐요. 진짜 천지개벽에서 얼굴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저 그런 걸 잘 캐치를 못합니다. 그런 거 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걸 다 캐치해낼까. 관찰력이 참 좋구나. 그냥 원래 예쁜 배우가 예쁘게 나오는구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배우가 너무 예뻤습니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요새 무대 인사 열심히 다니고 계시던데. 자, 그 다음에 넘버 41 커트 김님께서 양압기를 사용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시님. 수면 다원 검사 시간 내서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남겨주시는데, 지난주 방송 초반에 근황 토크 시간에 턱이 아픈 이유가 혹시 일을 가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남겨주신 것 같고요. 요즘 좀 많이 좋아진 거 보니까 좀 일시적인 증상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후기를 보니까 한번 그러기 시작하면은 나아지다가도 자주 좀 재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나이가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슬슬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히든페이스 리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댓글 써놓은 그대로 읽을게요. 보통 댓글 쓰신 거에 문맥이 맞지 않으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제가 말을 하면서 보정을 하면서 읽는데, 이거는 너무 똑같이 써놔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영화가 그냥 평범해야 옳다? 상상력 부족? 이해력 부족?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TV 뉴스 봐봐요. 용산의 괴랄함을 보면서도 이런 평이 나올까 싶고, 용산이랑 아니 용산이 괴랄한 건 알겠는데 용산이랑 제 히든페이스 후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평이 나올까 싶고, 열심히 아니하며 황당한 평 같아요. 그냥 인간극장을 평하시는 게 더 좋을 듯. 이 댓글을 보고 윤가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분은 나시님을 잘 모르신다. 나시님은 인간극장을 보면은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다고 더 싫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죠. 어쨌든 좋으실 듯. 다 상식선에서 가치길 선호하시는 분 같고 유유라고 하는데, 상식선에서 갇히길 원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앞뒤 맥락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 청취자 중에 한 분이신 카깡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개연성이라는 게 진짜 무슨 현실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작품상에서의 설정은 깨지 않아야 되는 개연성 정도는 최소한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맥락인데 이제 상식선에서 갇히기를 선호하시는 분 같다. 이게 뭐냐면은 히든 페이스 후반에 가면은 마치 그 주인공들만 사는 세상 같다. 극 전개에 있어서 등장했었던 주변 인물들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모가 왜 중헌디요? 장모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집을 해준 것도 장모고요. 둘의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도 장모고요. 그리고 송승헌을 잡고 흔드는 것도 장모고요. 조여정이 쓰는 카드의 주인도 장모고요. 장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만기 장사께서 영화 평론 시작하신 것 같기도,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진짜 빵 터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영화보다 이런 평이 좀 더 이상합니다. 표면펌이 쩝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댓글 보면서 되게 공격적인 댓글이나 읽다 보면은 제가 상처받는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지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남겨놨습니다.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남겨놨습니다. 물론 이 댓글 쓰신 분이 제 방송 풀버전까지 찾아보면서 들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히든페이스 후기가 조회수가 좀 잘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방송 초반에 언급했었던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이라고 해서 제 숏폼 컨텐츠만 따로 모아놓은 채널을 신규 개설했잖아요. 아직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몇 명이냐? 96명이네요. 96명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채널인데 작품 리뷰를 5개를 올렸거든요. 근데 지옥 시즌2 조회수가 1200회, 아노라 조회수가 3100회,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2 조회수가 1300회, 그리고 히든페이스 조회수가 4500회, 그리고 청설 조회수가 1800회, 구독자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채널에 각 작품들의 리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근황 토크 소재는 과연 평점 3점은 나쁜 점수인가? 5점 만점에 3점은 과연 나쁜 점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은 제가 위키드 3.5점을 줬다라고 하니까 위키드를 너무 감명 깊게 보신 윤가님께서 충격이다. 어떻게 위키드에 3.5점을 줄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 그리고 다른 영화 할 때도 제가 막 칭찬을 한 다음에 3점 이러면은, 아니 그렇게 칭찬을 해놓고 3점을 준다고요? 되게 의외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3점도 높은 거예요. 칭찬한 작품의 3점은 좀 수능으로 따지면 5급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저 예를 들려고 했는데 우리 디카프리오님이 딱 이제 정확한 예를 들어주시네요. 제가 이 얘기했죠. 아니 3점도 높은 거다. 절반이 2.5점인데 절반 이상이면은 뭐 보통 이상은 했다는 건데 높은 점수 아니냐라고 제가 주장을 할 건데, 그러면은 시험 쳤을 때 100점 만점에 50점, 뭐 55점, 그러면 절반 이상은 맞춘 거니까 그것도 잘한 겁니까? 라는 반박이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시험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공부를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험은 문제예요. 근데 영화에 대한 평은 자기 주관적인 거고 정답이 없는 겁니다. 개인의 감상에 정답은 없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과 정해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을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시험에서 50점 맞았는데, 아빠 나 시험에서 50점 맞았어, 절반은 맞췄으니까 나 잘한 거지? 보통은 한 거지? 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한숨부터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영화 평에 대해서는, 뭐 영화든 뭐든 이런 주관적인 평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뭐 그만큼 괜찮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나 제 평가 기준이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래도 3점이면 높은 점수가 아닌 거 아니야? 낮은 점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나이트 시네마가 3점을 줬으면은 그래도 보통 이상은 한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대표적인 예가 박평식 평론가가 있죠. 박평식 평론가가 만약에 몇 점을 줬어, 야 박평식 평론가가 이 정도 점수를 줬으면은 이거는 만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뭐 박평식 평론가 같은 이런 메이저 평론가랑 저랑 동일시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박평식 평론가를 볼 때는 그
그 박평식 평론가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대중들이 생각을 해주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평가 점수를 내면은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 나이트 시네마의 저 3점은 높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점 3점이 나쁜 점수인가에 대한 해답은 나쁜 점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2점은 혹평인가요? 라고 하는데 혹평 맞습니다. 히든페이스에 2점을 줬고요. 여러분들이 붕괴하시는 시카리오에도 2점을 줬죠. 그러고 보니까 시카리오와 히든페이스가 같은 점수가 됐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시카리오 빨리 봐야겠네. 어쨌든 2점은 나쁜 점수가 맞죠. 절반 이하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시카리오야 미안해. 히든페이스 배드신이 역대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기 때도 이야기했죠. 지금 되게 좋은 말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기에 대해서 제 지인이 했던 말 중에 공감이 되는 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나 그 영화에서 배드신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그 배드신을 소모적으로 쓴 게 아니라 영화에 꼭 필요하고 서사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배드신이었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연기를 한 건데 정작 이 영화를 홍보하는 홍보팀에서 배드신을 되게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100번 동의하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배드신이 굉장히 좀 진하고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묘사가 돼야 되는 작품이에요. 그렇게 묘사가 돼야 되는 서사이고요. 그거는 뭐 영화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홍보팀에서는 마냥 약간 에로틱한 영화처럼 그렇게 좀 소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중독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인간 중독을 안 봐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두 작품 모두 다 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인플루언서인 김다배님이 최근에 스레드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적당한 힘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만큼 균형 잡기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글을 썼던데 너무너무 동의하는 그런 말이고요.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전력을 다하지 말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높게 두지 말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게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제 욕심에 의해서는 이런 풀버전 영상에도 다 자막 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편집하고 싶죠. 하지만 안 하죠. 왜냐면은 그런 공수까지 들어가면은 그 시간 내에 다 할 수도 없고 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는 가정 그리고 제 본업 이게 있고 그 다음 후순위에 지금 취미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이거를 애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주객전도가 되려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근이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 그날 되게 중요한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그러면은 야근이고 뭐고 다 째고 그냥 극장 가서 그 작품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날 갑자기 가족 일정이 생겼어. 그러면은 가족 일정 미루고 그냥 그날 그 영화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이 여기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족 일정을 미루거나 야근을 째면서까지 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라고 계속 이제 되뇌입니다, 속으로. 그럴 때마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죠. 기분 상해하지 말자. 이거는 후순위야. 후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분 상해하지 말고 침착하자.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야근도 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 일정도 할 수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영화가 밀렸다는 이유로 막 가족 일정 가긴 갔는데 똥 씹은 표정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야근을 하는데 막 계속 죽상을 하고 한숨 쉬어가면서 막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항상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래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배님이 이 글을 올렸을 때 굉장히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 2의 직업의 느낌일까요? 진지한 취미의 느낌일까요? 저한테는 진지한 취미죠. 이거 제 2의 직업으로 생각하기에는 수입이 용돈으로도 못 쓰는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진지한 취미의 영역이죠. 주객전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당연히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취미가 되어버리고 제 스스로의 삶도 갉아먹는 취미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개봉작 소개와 영화 뉴스 이야기를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은 2편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모아나 2가 개봉을 합니다. 전작으로부터 3년 후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예고편만 지금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주말마다 봤죠. 한동안은. 그래서 이 모아나 2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도 막 수시로 예고편 보여줘 라고 했고, 오늘도 트와이스 멤버인 나연이 이 모아나 2 주제가를 또 이렇게 불렀던데 그 영상도 얼마 전에 풀 버전이 공개가 된 것도 같이 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 딸은 다음 주말에 이 모아나 2 보러 갈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죠. 모아나 2가 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모아나 1편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된 이후로 가장 많이 재생된 그 컨텐츠 탑4에 늘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도 않은 2024년에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후속작 제작된다고 했을 때 그게 왜 후속작이 나와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던데, 왜 후속작이 나오는지는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바다 갈매기는 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을 휩쓸면서 올해의 독립영화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은 그런 작품이죠. 배우는 윤주상 배우, 양희경 배우, 박종환 배우, 연기로 치면은 베테랑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십니다. 쇠락해가는 지방 어촌의 폐쇄성, 그리고 국제결혼과 이민자를 향한 편견, 가족관계의 복잡성 등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어촌 마을에서 젊은 어부 용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늙은 선장은 용수가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용수의 베트남인 아내는 충격에 빠지고 그의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수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의 이면에는 용수의 계획된 탈출이 숨겨져 있었고, 이는 마을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상영관 확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뉴스이고요. 픽사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인사이드 아웃의 스피노프 작품이죠. 드림 프로덕션이 12월 11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됩니다. 라일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 제작소에서 매일 밤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내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시간대는 인사이드 아웃 1편과 2편 그 사이에 시간대라고 하고, 20분 내외에 총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저희 애가 인사이드 아웃 1편, 2편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되면은 저희 애랑 같이 각 잡고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레스와 그로밋의 신작이죠. 복수의 날개가 2025년 1월 3일 넷플릭스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던데, 메인 예고편부터 한국어 풀더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넷플릭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줄여서 SSU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죠. 어쨌든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4번째 영화 크레이븐 더 헌터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마블 코믹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빌런으로 알려진 크레이븐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고 하고요. R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3일 날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니에서 만드는 마블 작품 중에서 만족스러웠던 작품이 몇 편이나 되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의 스틸샷이 공개가 됐는데, 고전 소설을 바탕으로 한 고딕 SF 호러 영화라고 하고요. 이미 올해 2월에 촬영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본과 감독 모두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맡았다라고 하고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배우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오스카 아이작이 캐스팅이 됐고요. 그리고 괴물 역에는 제이콥 엘로디가 캐스팅이 됐고, 미아고스, 크리스토프 왈츠, 요런 쟁쟁한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은 괴물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다른 창작물에서도 괴물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프랑켄슈타인은 박사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물의 모습은 말 그대로 그냥 괴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인데요. 거장이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은 영구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짧은 거리를 걸을 때도 항상 산소 탱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방을 가로지르는 것조차 어려운 건강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 투병 생활 중이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고 어서 빨리 쾌차하셔서 또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달할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캐롤과 위키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캐롤입니다.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 캐롤을 왓챠에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왓챠 파티로 감상을 하였습니다. 겨울 영화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꼽으시는 이유도 궁금했고 인생작으로도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궁금했는데 이번에 극장 재개봉을 하길래 극장에 가서 볼 여유는 되지 않고 그래서 아쉽지만 왓챠로 감상을 했습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두 여성의 동성애 로맨스를 다룬 작품이고요. 원작이 있는지 몰랐는데 소금의 값이라는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소설의 제목도 캐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인상 깊게 감상을 하긴 했는데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쉬웠던 점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캐롤이라는 인물에게 드는 반감이 있는데 이 반감으로 인해서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가 낮춰졌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반감이 드는 이유도 이 영화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감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뒤에 캐릭터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스토리를 압축을 해보자면은 백화점에 두고 간 이 캐롤의 장갑을 점원인 테레즈가 찾아주게 되면서 이 두 인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두 인물이 서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캐롤이 장갑을 두고 간 게 진짜 실수인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100% 계획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일 리가 없죠. 그렇게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캐롤이 실수로 두고 갔을 리는 없다. 그냥 캐롤이 놓은 장갑이라는 덫에 테레즈가 걸린 거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제가 이걸 여기에 물어봐도 뭐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몰라가지고 순수한 궁금증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도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무려 1950년대에 서로 야 너도? 막 이런 그런 검증 과정 없이 그냥 말 몇 마디 나눠보고 눈빛 교환 몇 번 했다라고 해서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나?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홍석천 씨가 했던 말 중에서 게이는 게이를 알아본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명 게이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영화에서도 캐롤과 테레즈가 서로 그게 발동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서로의 성향을 서로 확인하기도 전에 너무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뭐 영화의 대사로도 나오듯이 끌리는 데는 이유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저렇게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사실 이성관계에서도 약간 주저할 만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소수자인 동성애자인데다가 많이 보수적이었던 그런 시대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캐롤이 확신을 가지고 테레즈에게 접근한다라는 그 상황이 가능한 상황인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이거를 뭐 영화적인 내용으로 태클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이거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든 거지 영화를 볼 때는 워낙 연출을 섬세하게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압축을 해봤고 먼저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좋았습니다. 미장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왠지 이 작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50년대의 뉴욕의 풍경과 어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마치 명화 한 폭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 관련 소품들이나 붉은 색상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연말 느낌이 물씬 나게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눈 내리는 거리, 뭐 화려한 백화점 내부, 아늑한 느낌의 실내 공간, 요런 요소들이 왜 겨울 영화 하면은 이 작품을 꼽는 사람들이 많은지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캐롤의 우아함과 테레지의 순수함을 의상만으로 잘 대비를 시켜놨더라고요. 제가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또 막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딱 봐도 느껴지게끔 그렇게 잘 의상 세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예쁘게 입히는 거를 넘어서가지고 캐릭터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의상 하나로 다 설명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악도 좋았죠. 시대적인 배경과도 잘 어울리면서 연말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면서 그게 몰입할 수도 있게 해주는 그렇게 음악 구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배우예요, 배우. 캐롤을 연기했던 케이트 블라쳇은 캐롤 그 자체더라고요. 우아하면서도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인물을 굉장히 훌륭하게 재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인 제약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내면을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 그리고 눈빛 같은 것들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엔딩에서 캐롤의 그 눈빛은 이게 영화가 끝나고도 여운이 굉장히 세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주는 이미지가 인상이 깊고 여운이 남는 것과는 별개로 이 캐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반감이 들었는데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레지를 연기했던 루니 마라 역시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데 캐롤과는 대비되는 젊고 순수한 테레지의 모습을 이 루니 마라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했던 미성숙한 인물이 캐롤을 만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묘사를 훌륭하게 해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감정적으로 마음이 쓰였던 거는 테레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캐롤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연기하는 캐롤과 테레즈가 이 195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금기시되는 관계를 표현하는 데서 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쩌면은 아직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동성애라는 소재가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이 두 배우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또 큰 몫을 한 게 이 섬세한 연출이죠. 이 반복적으로 연출되는 서로의 어깨를 쓰다듬는 그 손길 같은 장면이라든가 몽환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 샷들이라든가 앞서서 극찬했던 미장센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19금인지 모르고 감상을 하다가 갑자기 동성 배드신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배드신도 아까 제가 히든페이스 말씀드릴 때 설명했던 것처럼 되게 필요했던 배드신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배드신을 통해서 두 인물의 관계를 또 보여주거든요. 이 배드신에서조차도 캐롤은 스스로 옷을 벗고 스스로 잠자리를 요구를 하죠.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근데 테레즈는 잠자리에서조차도 캐롤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옷을 벗는 것도 캐롤이 벗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취하는 캐롤이랑 주체적인 결정을 해오지 못했던 이 테레즈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배드신을 통해서도 이 두 인물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라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배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아쉬웠던 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거는 영화적인 완성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아쉬움이 아니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우아하고 낭만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캐롤의 행동들이 사실은 다 벗겨놓고 보면은 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좀 복잡하고 때로는 좀 이기적일 때가 있기도 하고 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기도 하죠. 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근데 캐롤은 애가 있잖아요. 별거 중이고 양육 중인 상대방이 아이가 잠든 밤에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는 행동은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제가 캐롤의 남편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화가 좀 났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캐롤의 남편의 언행을 모두 다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캐롤의 남편도 굉장히 과한 이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의 그 감정적인 면만큼은 나라도 좀 열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캐롤에 대한 어떤 악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잠들긴 했지만 집에 애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이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막 시댁에 보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랑 이별할 때는 막 엄마는 집에서 요정들로부터 뭐 선물을 지키고 있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정작 애가 떠나자마자 바로 그 호감이 있는 테레즈랑 같이 바로 여행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 모습도 사실은 썩 그렇게 막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행동들이. 아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사유가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서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긴 하지만, 이게 꼭 동성애를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개인의 행복 추구와 양육자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잡지 못한 느낌? 아이를 향한 자세뿐만 아니라 테레즈를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여행 가고 싶으니까 여행 가자고 해놓고는 사정이 생기니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아침에 그냥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테레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캐롤이 가자고 하니까 남자친구와의 관계까지 정리를 하면서 따라 나섰는데, 그리고 여행 내내 이 캐롤에 대한 감정에 확신까지 들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있어야 할 캐롤은 없고 무슨 처음 보는 여자가 담배 피우고 있어. 옆에서 테이블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테레즈의 시선을 따라가자면 그런 거예요. 저라면은 쌍욕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니 테레즈를 이렇게 흔들어 놨으면은 책임을 져야지. 물론 뭐 결론적으로 이때 테레즈가 받았던 상처를 계기로 테레즈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한 단계 성장을 이루어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캐롤의 선택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묘한 게, 제가 지금까지 이 캐롤의 뒷담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비호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정말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제가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캐롤이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이 감정 자체가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영화에 한층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출과 연기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단순히 이 동성애 로맨스만을 미화한다기보다는 복잡한 인간관계랑 사회적인 책임과 어떤 규범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런 요소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란 그에 따른 선택과 책임의 무게까지 모두 다 캐롤이 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양육권을 포기할 때 캐롤의 모습은 앞서 설명했었던 캐롤에게 부족했었던 그런 점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캐롤 역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아이, 뭐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던 캐롤이 드디어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영화 초반에 이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캐롤이 백화점에서 테레즈를 통해서 장난감 기차를 사게 되면서잖아요. 근데 그 기차를 중간중간 되게 중요하게 카메라가 잡아준단 말이에요. 단순한 소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의 엔딩을 보고 나서 왜 하필 이 기차였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영화에서 기차를 쓸 때 시간선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목적지나 결말이 정해져 있는 여정이라든가, 뭐 함께하는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의미할 때 기차를 자주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장난감 기차의 특이한 점은 기차 선로가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차가 앞으로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뱅뱅 도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인물에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가게 된다. 즉 서로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를 이 초반에 기차라는 장치로 미리 암시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져야만 직성이 풀렸던 캐롤은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느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테레즈는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스스로의 의지로 캐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 솔직한 제 심정은, 야, 캐롤은 아니야.
너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 왜 다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남의 선택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테레즈 스스로 선택해서 간 거기 때문에 설사 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처음과는 달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의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두 여성의 이야기로 미우나 고우나 이 인물들의 감정에 푹 빠져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작품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길게 남아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위키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서쪽의 사악한 마녀의 기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브로드웨이 뮤지컬 위키드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 영화 위키드를 감상을 했습니다. 제가 뭐 뮤지컬 영화에 딱히 뭐 호불호가 있는 편은 아닌데 뮤지컬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원작 뮤지컬은 감상을 아직까지는 안 했거든요. 뮤지컬 영화인 위키드는 충분히 극장에서 볼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트 1이더라고요. 제목에 파트 1이라고 좀 명시를 해주지 모르고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상영 시간이 2시간 40분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길길래 아, 영화 하나로 다 끝내려나 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았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영화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키드 파트 1은 초록색 피부를 가진 소녀 엘파바와 인기 있는 금발 소녀 글린다의 만남과 성장을 그린 작품입니다. 엘파바는 태어날 때부터 초록색 피부로 인해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게 되는데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처음에는 저주로 여기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힘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죠. 신시아 에레보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인상적이더라고요. 디즈니에서 제작한 피노키오 실사화 버전에서 요정으로 나왔을 때는 솔직히 저도 부정적이었는데 사실 이게 배우 탓은 아니고 작품 탓이 크겠죠. 그리고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노래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뮤지컬 영화에 캐스팅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글린다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인물이죠.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위선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판과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엘파바와의 우정을 쌓게 되면서 외적인 아름다움과 인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를 하는데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하는 거를 돈 룩업에서 짧게 본 게 다거든요. 근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냥 글린다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뉘앙스도 비슷하잖아요. 그란데, 글린다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노래 잘하는 거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이 오프닝 장면에서 보여주는 막 돌고래 음처럼 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 이렇게까지 잘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창력으로만 보면은 보통의 대중 가수를 뛰어넘은 게 아닌가. 영화 초반에 나오는 미래의 모습을 보면은 글린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파트 2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다시 돌아왔는지 그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물 소개만 들으면은 이것도 PC 묻은 거 아니야? 라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양성이라든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메시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이 영화에 막 억지로 우겨넣은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엘파바와 글린다의 여정을 통해서 다름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공감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엘파바와 글린다의 우정은 갈등, 질투, 화해, 이해 이런 다양한 감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 좀 휘뚜루마뚜루 그냥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정 변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들은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싫어하더니 갑자기?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이 갑자기 휙휙 바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린다가 엘파바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엔딩까지는 저 혼자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거 또 글린다가 위선적으로 잘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언제 배신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긴 상영 시간 동안 화려한 뮤지컬 연출에 좀 투자하느라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인물들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좀 연출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게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제가 감상했었던 그 상영관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 디파인 그래피티 파트가 나올 때
다들 막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울지 않았던 지인들도 본인이 봤던 상영관에서는 우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런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자세 고쳐 잡고 그래, 이런 게 바로 이 무대 예술인 뮤지컬을 영화로 옮기는 이유지. 야, 진짜 웅장하다 라면서 감격하면서 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울 정도인가 싶기는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보이고 들리는 거는 감격적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물들의 감정에는 완전히 빠져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변 반응을 보니까 이건 그냥 제 취향의 영역이었던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마치 이 영화를 재미없게 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극장에서 볼 만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뮤지컬은 무대 예술이잖아요. 아무래도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 하늘 풀기라도 하듯이 세계관 묘사나 무대 연출을 진짜 화려하게 해놨더라고요. 동물이나 배경을 묘사하는 CG도 어색함 없이 꽤 퀄리티 높게 해놨고, 세트장도 실제로 튤립 900만 송이를 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칭찬했었던 디파인 그래비티 이 장면에서도 엘파바가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연출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연출을 굉장히 잘했고 CG도 좋아서 제가 감동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감동이 덕분에 한층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의상도 굉장히 좋았고요. 엑스트라를 포함했던 모든 인물들의 의상에 상당히 공들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둡칙칙한 엘파바의 의상이랑 화려한 글린다의 의상을 통해서 두 인물을 대비시켜주는 것도 좋았고, 사실 이 정도면은 최소한 영화제에서 의상상 같은 거 하나 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작 뮤지컬을 보지 않아서 뮤지컬 넘버들이 뭐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는 제가 그냥 봐도 곡 하나하나마다의 연출을 대충 했다라는 느낌은 절대 들지 않더라고요. 한 곡 한 곡 굉장히 공들인 느낌이 역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엘파바의 피부가 왜 하필 녹색인지,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는 또 왜 하필 녹색인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녹색은 자연, 친환경, 편안함, 휴식 같은 것들을 상징함과 동시에 독성, 부패와 같은 상징성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인 거죠. 이거를 엘파바와 에메랄드 시티에 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메랄드 시티는 겉으로 보기에는 낙원 같고 들어가자마자 막 춤추고 막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에버랜드의 퍼레이드가 생각이 나서 좀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겉보기에는 낙원 같고 막 꿈을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력자들의 선동과 기만으로 인해서 부패해 있는 곳이죠. 에버랜드의 퍼레이드는 너무 비약인가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엘파바 역시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 피부색이 비호감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속은 누구보다도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녹색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이미지를 도시와 인물에게 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원래 이 세계관에서는 동물도 말을 할 수 있고 동물과 사람들이 모두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동물들은 말하지 마라, 그냥 동물원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라 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말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동물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동물 캐릭터를 통해서 소수자에 대한 이 사회적인 시선을 표현하려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같은 차별의 시선을 받고 있는 엘파바만이 말하는 동물들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위키드는 뮤지컬 장르 팬들에게는 큰 선물과도 같은 그런 작품이고요. 설사 뮤지컬 장르를 선호하지 않더라도 극장에서 보신다면은 티켓 값은 아깝지 않을 그런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초반에 공개되는 파트는 뒷이야기를 위해서 사전에 서사를 깔아주는 그런 용도로 희생적으로 쓰이는 그렇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이 작품은 파트 1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고 완성도 면에서도 뒷이야기를 위해서 깔아주는 용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완성도를 가진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려한 시각효과와 사운드가 모두 구현되어 있는 작품이니까요. 화면이 큰 상영관도 좋고 사운드 특화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일반관에서 봤는데 그냥 특화관에서 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막으로 보긴 했는데 한국어 더빙의 경우 실제 국내 위키드 뮤지컬 캐스팅 그대로
제대로 캐스팅이 됐다고 하니까 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온 가족이 함께 더빙을 감상하러 가는데 요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극장에서, 이거 집에서 보면은 이 스케일이 좀 반감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극장에서 이 작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